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튤립이 로자 바를로엔시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 이름과 내 이름을 함께 지니는 것이에요. 허나 그의 사형은 스타트하우더인 오렌지공 윌리엄의 명령으로 취소되었다. 윌리엄은 바에를르가 죽기엔 그의 죄가 너무 적고 자유의 몸이 되기에는 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그에게 사형 대신 종신형을 내렸다. 호르마크가 항상 절 여기 데려오고 싶어 했어요. 살아남게 된 바에를르와 로자는 연인이 되었고 둘은 아버지 몰래 매일 밤 철창을 사이에 두고 사랑을 속삭이고 또 튤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애틋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숙명이 그들을 놔둘 리 없었다. 언제부턴가 야코프란 사내가 로자에 대한 사랑을 빌미 삼아 접근했는데 그 자가 바로 복스텔이었던 것이다. 얼마 후 로자의 성심 어린 보호 끝에 검은 튤립이 피어났다. 튤립은 아름답고 찬란하고 화려했고 빛깔은 흑옥처럼 검게 빛났다. 그러나 이 젊은 연인은 신의 직접적인 보호가 필요했다. 둘이 튤립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즐길 새도 없이 복스텔이 그것을 훔쳐 원예협회가 있는 하를럼으로 향한 것이다. 그를 뒤쫓아 한 발 늦게 로자가 바에를르 대신 하를럼으로 가 검은 튤립을 도난당했음을 말했지만 원예협회 회장은 이미 복스텔의 검은 튤립을 만난 이유였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오렌지공 윌리엄이 검은 튤립 소식을 듣고 협회장을 찾아왔고 협회장은 이 상황을 사실대로 고했다. 결국 로자는 윌리엄에게 자신은 간수의 딸이며 감옥에 있는 죄인이 검은 튤립을 키운 것이고 그 죄인이 판 바에를르임을 고하며 그의 진실함에 대해 간절히 말했다. 그리고 만일을 위해 남겨둔 종이에 싼 소구군을 증거로 내밀었는데 윌리엄은 그것을 펼쳐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소구군을 감싼 그 종이는 바로 비트 형제가 바에를르에게 남긴 자신들이 맡긴 편지를 보지도 말고 불태우라는 서신이었기 때문이다. 이 종이는 판 바에를르가 결백하다는 사실, 그리고 검은 튤립이 그의 소유라는 사실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었다. 며칠 후 하를럼에는 검은 튤립을 위한 축제가 열렸다. 이러한 튤립의 전시는 교양 없고 취미 모르는 민중 전체가 그들의 고명하고 경건한 지도자들에게 표하는 존경이기도 했다. 그들은 지도자들의 피를 바우텐호프의 포석 위에 뿌릴 줄도 알지만 그렇게 희생된 지도자들의 이름을 훗날 홀란트 팡테옹의 가장 아름다운 돌 위에 새길 줄도 알았다. 때마침 다른 감옥으로 이송되던 바에를르도 하를럼을 지나고 있었고 바에를르는 장교에게 간절히 부탁해 검은 튤립 보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는 군중 한가운데를 돌파해 튤립에 가까이 다가가 튤립의 완벽함과 우아함을 음미했고 그 모습을 본 오렌지공 윌리엄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그대들은 알 것이요, 검은 튤립. 이 홀란트의 경위는 그대들 눈앞에 전시되어 있어. 그 탄생의 역사와 창조자의 이름은 도시의 방명록에 기록될 것이요. 검은 튤립의 주인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게 하시오. 그때 장교가 로자를 단상 쪽으로 떠밀었다.
이 튤립은 당신 것이지요. 안 그렇소, 아가씨. 이 튤립은 창조한 사람의 이름으로 불릴 것이요. 따라서 화초 목록에 툴리파 니그라 로자 바를레엔시스란 이름으로 등록될 것이요. 이는 처녀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판 바에를르이기 때문이요. 이윽고 트럼펫 소리와 함께 행진이 재개됐고 공작은 바에를르와 로자에게 금화 주머니를 주었다. 그 돈은 그녀의 사랑과 용기와 정직함의 대가요. 로자가 당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왔소. 이 성을 잃은 혼란한 시기에 잘못 판결되고 잘못 단죄된 비트 형제는 위대한 시민이었고 오늘날 홀란트는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그렇게 둘은 검은 튤립과 명예, 사랑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복스텔은 어떻게 됐을까? 그는 검은 튤립이 둘의 것임이 발표되는 순간 실신했고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복스텔은 죽었지만 신이 미처 막지 못할 수도 있는 시샘꾼들을 물리치기 위해 그는 문 위에 그로티우스가 도망치던 날 감옥의 벽 위에 새긴 다음의 구절을 썼다. 너무나 고통받은 나머지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노라. 나는 너무 행복하다. 오늘은 검은 튤립이란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네요. 착한 주인공이 악역에 의해 함정에 빠졌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그것을 이겨내고 결국은 해피엔딩. 저는 한달음에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읽고 나서 바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주문했으니까 말 다 했죠. 물론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배송 와서 보니까 아주 장서더라고요. 검은 튤립은 얇았는데. 하지만 그 긴 책을 읽을 미래가 아주 설레일 만치로 이 책을 재밌게 봤어요. 삼국지 읽는 기분일 것 같달까? 그 어렸을 때 집에 삼국지 그 10권짜리 있잖아요. 그게 집에 있었는데 저는 컴퓨터도 없고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삼국지를 3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한자 시험 공부 안 하고 100점 맞았던 게 제 얼마 없는 어린 시절 기억의 파편 중에 아주 강렬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아이에게 한자가 많은 책을 본인이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소설로 넘어와서 검은 튤립은 한 문단 한 문단이 매우 짧거든요. 한 7줄 있으면 되게 많은 거예요. 단을 넘기는 거를 주저하지 않아요, 작가가. 그게 굉장히 힘이 넘치는 글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속도감하며 그렇게 옛날에 쓰여진 책인데 인물들의 대화가 매우 자연스럽게 읽히고요. 성격들이 모두 일면적이지 않되 복잡하지도 않고 그런데 설득적이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말이죠. 뭐랄까, 연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독서였습니다.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미 잠드셨길 바라요. 이곳은 강물이 끊임없이 햇볕에 부서지는 곳, 프랑스 루앙입니다. 시원한 돌다리에 기대서
강물이 만드는 물비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속을 어지럽혔던 고민들도 함께 떠내려가는 것만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책 한 권을 펼치면 좋겠네요. 루앙,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고향에 왔으니까 오늘은 그의 책 마담 보바리를 펼쳐볼까요?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1821년 프랑스 북부 도시 루앙에서 외과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바이런과 세익스피어의 광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살에 법학을 공부하려고 파리로 떠났지만 신경질환으로 학업을 중단했고요. 고향 마을로 돌아와 홀로 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글쓰기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인상적인 사건은 10대 시절 여행 중에 연상의 여인 엘리자 슐레징거를 만난 일인데요. 플로베르는 평생 그녀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그의 첫 작품 마담 보바리에서 그녀가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죠. 마담 보바리는 노골적인 묘사 때문에 풍기문란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지만 플로베르가 본격적 사실주의 소설의 창시자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한 작품이었어요. 그는 자료 수집과 현지 조사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작가의 주관이나 선입견을 작품 속에 반영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작가는 철저하게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문학관이었거든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소설 여자의 일생으로 유명한 모파상이 그가 만년에 가장 사랑한 제자였다고 하네요. 자, 그럼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소설 마담 보바리,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샤를르 보바리는 막 병원 개업을 한 의사였다. 그의 어머니는 샤를르에게 아내를 소개시켜줬는데 그녀는 45살의 과부였고 대단한 연금을 가진 여자였다. 예민한 그녀는 샤를르를 지나치게 감시했고 밤마다 격렬한 애무를 요구했다. 그러던 어느 봄, 그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공증인이 돈을 몽땅 털어가지고 도망을 친 사건이 발생했다. 샤를르의 부모는 크게 노했고 그녀는 남편의 팔에 매달린 채 자기가 당하지 않도록 감싸달라고 애원했다. 샤를르는 그녀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그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피를 토했다. 그녀는 그렇게 죽어버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샤를르가 다리를 고쳐준 농장 주인 루오 영감이 치료비를 건네기 위해 그를 찾아왔고 시리에 빠진 샤를르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루오 영감에게는 엠마라는 딸이 있었는데 영감은 자기 딸 곁에만 오면 두 볼을 붉히는 샤를르를 보고 가까운 장래에 청혼이 들어올 것을 짐작해서 이리저리 궁리를 했다. 상대는 좀 볼품없는 인상이었지만 품행이 바르고 검약하여 교육도 많이 받았다고 하니 아마도 지참금을 가지고 너무 따지지는 않을 것 같았다. 샤를르는 용기를 내어 엠마에게 청혼을 했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됐다. 샤를르는 행복했고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마주 앉아 하는 식사, 저녁 때 큰 길로 나가서 거니는 산책,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그녀의 몸짓. 그 밖에도 그로서는 한 번도 기쁨의 원천이 되리라고 상상해보지 못했던 숱한 것들이 이제는 끊임없는 행복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엠마는 곧 결혼 생활에 권태를 느꼈다. 그녀는 떠들썩한 생활, 가면 무도회의 밤들,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방자한 쾌락과 온갖 열광을 선망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장의 고동이 심해졌다. 샤를르는 병의 원인이 어쩌면 풍토적인 영향 속에 있을지 모른다고 상상하게 되었고,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결심한다. 그때 엠마는 임신 중이었다. 새로운 도시 용빌에 도착한 보바리 부부가 여관으로 들어섰다. 약사 오메가 그들을 맞았고, 공증인 사무실에서 서기 일을 보고 있는 레옹도 그곳에 참석했다. 엠마는 따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남편과 약사를 멀리한 후 레옹에게 산책할 곳이 있는지를 물었다. 언덕 위 숲기슭에 목장이라고 부르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책을 가지고 거기로 가서 지는 해를 바라보지요. 샤를르와 약사가 잡담을 하고 있는 동안 두 사람은 바싹 붙어 앉아서 파리의 연극, 소설의 제목, 새로운 카드릴 춤, 현재 그들이 있는 용빌 등 만찬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다. 레옹에게 이 일은 대단한 사건이었다. 2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숙녀와 이야기를 해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을 때 샤를르는 풀이 죽어 있었다. 환자가 오지 않는 것이었다. 아내의 임신 사실만이 그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엠마는 벌이가 줄면서 장밋빛 비단 커튼이 달린 요람과 아기 모자를 살 수 없게 되자 심사가 뒤틀려 모든 준비를 하녀에게 다 맡겨버렸다. 그 때문에 그녀의 모성애는 시작부터 얼마간 식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아들을 갖고 싶었다. 이름은 조르주라고 지으리라. 사내 아이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니 과거의 모든 무력감에 대하여 희망으로 안가품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어느 일요일 아침 해가 솟을 무렵에 해산을 했다. 딸이야 하고 샤를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기절해버렸다. 새로운 옷을 구해야 할 거야. 오래된 옷이라 좀 부럽네. 레옹은 어떤 방법으로 엠마에게 속마음을 고백할지 고민을 거듭했다. 몇 번씩이나 편지를 썼다가는 찢어버렸다. 그러다 하루는 레옹이 먼 발치에서 보바리 부부가 어린애와 함께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레옹이 보기에 엠마는 너무나 정숙하고 근접하기 어려워 보였다. 엠마는 레옹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의식하면 할수록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속마음을 억눌렀지만 레옹이 그것을 눈치채 주었으면 했다. 그러나 결국 레옹은 보답없는 사랑에 지쳐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때부터 엠마는 권태와 우울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잘생긴 바람둥이 로돌프가 샤를르의 진찰실에 왔다가 엠마를 보고 반하게 된다. 그리고 마을 공진회가 있던 날 우연히 엠마를 만난 로돌프가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왜 서로 알게 되었을까요? 두 줄기 강물이 흘러가다가 서로 만나 하나가 되듯이 우리들 각자가 서로를 상대방에게 떠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 손이 뜨거워져서 마치 사로잡힌 산비둘기가 날아가려 하듯 파르르 떠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6주일이 지났다. 로돌프는 일부러 엠마를 찾아가지 않았다. 자신을 보고 싶은 초조함 때문에 사랑이 더욱 간절해져 있을 때를 기다린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엠마의 앞에 나타났다. 아직이야. 로돌프는 샤를루에게 그녀의 답답한 증세는 승마가 좋다고 권했고 다음날 승마용 말을 끌고 샤를루의 집 앞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승마를 시작으로 급격히 가까워졌다. 비가 내리는 밤이면 그들은 헛간과 마곡간 사이에 있는 진철실에 숨어들어 사랑을 나눴다. 그러나 이런 날들이 이어지자 로돌프 쪽에서는 점차 그녀에게 무관심해졌다. 엠마는 남편이 지겹고 사는 것이 지긋지긋했다. 기다려요. 그래서 어느 날 한숨을 내쉬며 로돌프에게 말했다. 우리 둘만 딴 데로 가서 살아요. 어딘가. 그는 못 알아들은 척하고 화제를 바꾸었다. 그가 생각하기에 둘의 관계는 단순히 관능적 사랑에 불과했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로돌프에게 열중할수록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됐던 것이다. 아직이야. 엠마는 로돌프에게 매달렸다. 나를 데리고 달아나요. 제발 부탁이에요. 기다려요. 로돌프는 그녀의 딸을 핑계 삼았다. 그러나 엠마는 막무가내였다. 아이가 데리고 가요. 할 수 없잖아요. 그는 그녀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대충 알았다고 답을 했다. 엠마는 도망칠 준비를 시작했고 날짜가 다가왔지만 들어가야 돼. 로돌프는 2주일만 더 여유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선 또 2주일을 요구했다. 그렇게 잔뜩 연기를 한 다음에 이번에야말로 결행하기로 정했다. 드디어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로돌프의 하인이 엠마에게 편지 한 장을 전했다. 당신이 이 슬픈 편지를 읽을 때에는 나는 이미 먼 곳에 있을 겁니다. 아마 세월이 흐른 뒤 우리는 함께 옛날의 사랑을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지요. 부디 안녕히.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 몇 달이 지나서야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샤를르는 아내를 기분 전환시키기 위해 극장 구경을 제안했다. 그리고 엠마는 그곳에서 레옹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동안 레옹은 법률 공부를 하고 있었기에 엠마는 어음을 갱신하는 문제를 그와 의논한다는 핑계로 루앙으로 향했다. 그것은 달콤하고 멋들어진 사흘간의 진정한 밀월이었다. 그 후 엠마는 피아노 레슨을 핑계로 한 주에 한 번씩 애인을 만나러 시내로 나가는 허락을 남편에게서 얻어내고야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레옹과 팔짱을 끼고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평소 알고 지내던 대금업자가 보고 말았다. 그는 엠마를 찾아와 문을 닫고는 이렇게 말했다. 돈이 좀 필요해서요. 사실 그동안 그녀는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려 미래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나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빚을 져 어음을 쓰고 그러고는 그 어음을 다른 어음으로 바꾸다 보니 빚이 불어나버렸다. 준비되지 않았어. 궁지에 몰린 그녀는 레옹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차압당한 얘기를 하고 자기의 딱한 처지를 설명했다. 자신에게 범죄를 저질러 돈을 구해오라는 그 여자의 말없는 암시에 레옹은 사랑이 약해지는 걸 느꼈다. 돈을 구해온다던 그는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절망에 빠진 엠마에게 어둠 속의 번갯불처럼 로드의 생각이 떠올랐고 그녀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라 생각해 로돌프를 찾아가 청을 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저 파산했어요. 제게 3,000프랑만 꿔주세요. 하지만 로돌프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독약을 마셨다. 아직 안 되겠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샤를리가 그녀를 살리려고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바탕 경련과 함께 그녀는 침대 위에 쓰러졌다.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네,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를 만나보았습니다. 결말까지 아주 충격적인 소설이죠. 역자의 말에 따르면 이 책이 발간된 1857년은 프랑스 문학에서 마담 보바리의 해라고 부른답니다. 같은 해에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 출간돼 현대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기념비를 본 작품들이 각각 소설과 시 분야에 등장한 어떤 혁명학자였다고 해요. 주인공은 마담 보바리지만 소설의 시작은 샤를르 보바리, 그녀의 남편의 학생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아라고는 없어 보이는 로봇 같은 인물을 만납니다. 준비되지 않았어. 그러다가 그가 엠마를 만나 결혼하게 되며 드디어 진짜 주인공 마담 보바리를 만나게 됩니다. 마담 보바리는 충족되지 않는 욕망이 어떻게 한 인간과 그 주변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지를 굉장히 섬세한 문장들로 보여줍니다. 엠마는 매우 감성적이고 상상력과 취향이 풍부한 인물입니다. 무언가 더 나은 것이 있었을 거라는 상상력이 그녀의 삶을 매우 단조롭고 실증나게 만들죠. 생활의 불만과 양심의 외침들은 남편에 대한 증오로 치환되어서 무절제한 생활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어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사내는 무엇 하나 가르쳐줄 것도 없고 무엇 하나 아는 것도 없고 무엇 하나 바라는 것도 없었다. 그는 그녀가 행복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너무나 흔들림 없는 이 평온과 이 태연한 둔감, 그녀 자신이 그에게 안겨주고 있는 행복 그 자체에 대하여 그를 원망하고 있었다. 자, 샤를르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겠죠?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 결혼하신 분들, 연애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감정 느끼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뭐랄까 너무나 완벽하게 흔들림이 없어서 미치도록 지루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모두 엠마같이 행동하지 않는 거죠. 마담 보바리는 보바리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엠마의 성격에서 기인한 단어로 인간이 자신의 환영을 조차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실제와는 다른 분수 이상의 존재로 생각하는 정신작용이라고 하네요. 우리 주인공 엠마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단락 읽어드리면서 오늘 여행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고 한 번도 행복했던 적도 없었다. 인생에 대한 이런 아쉬움이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의지하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썩어 무너지고 마는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일까? 그러나 만일 어디엔가에 강하고 아름다운 한 존재가 열정과 세련미가 가득 배어있는 용감한 성품, 하프에 낭랑한 힘을 풍기며 하늘을 향해 축혼의 엘레지를 탄주하는 천사의 모습을 한 시인 같은
같은 마음이 존재한다면 그녀라고 운 좋게 그를 찾아내지 못하라는 법이야 있겠는가. 아, 턱도 없는 일.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사실 애써 찾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 다 거짓이다. 미소마다 그 뒤에는 권태의 하품이, 환희마다 그 뒤에는 저주가, 쾌락마다 그 뒤에는 혐오가 숨어있고, 황홀한 키스가 끝나면 입술 위에는 오직 보다 큰 관능을 구하는 실현 불가능한 욕망이 남을 뿐이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제 속의 보바리와 마주한 것 같아요. 갑자기 시타르타를 제독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네요. 오늘 함께한 여행도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이미 잠드셨다면 더 좋고요. 그럼 안녕. 편하게만 사는 줄 아는 아닙니다. 도둑질은 힘든 일입니다. 깎인 보석이 제 발로 주머니에 들어오진 않다. 그럼 언젠가는 도둑질을 그만두실 겁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영원의 남루한 물결. 모습의 한 사내가 집채만한 바위를 굴리며 힘겹게 언덕 위를 올라갑니다. 드디어 바위가 꼭대기에 도착하고 사내가 잠시 숨을 고르려는 순간 바위는 일말의 자비도 없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내의 표정이 마냥 암담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내에겐 그 찰나의 순간은 휴식의 시간이며 생각의 아직 안 시간이요 되겠군. 삶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찰나가 끝이 나고 사내는 다시 비탈을 내려와 바위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기다려. 떨어질 것을 알지만 그것을 다시 올려야만 하는 운명. 오늘 우리가 만나볼 작품은 이런 부조리에 아직 관한 안 되겠군. 이야기,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 신화입니다. 제대로 들어갔군. 기다려. 역대 두 번째 최연소 노벨문학상 수상자,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 작가 알베르 까뮈. 시지프 신화는 까뮈의 부조리 3부작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소설 불가문과 희곡 칼리레아지요. 그가 이런 부조리 시리즈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기 때문입니다. 까뮈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어요. 17살의 폐렴이라는 병 때문에 처음으로 죽음과 직면했고 그 이후로도 병은 계속 재발해 죽음의 그림자는 일생 동안 줄기차게 그를 따라다닙니다. 이러한 병력은 그의 꿈을 좌절시키기도 했습니다. 결핵으로 인해서 군입대를 거부당하고 교수가 되기를 꿈꾸기도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시험 응시조차 하지 못하죠. 그러나 까뮈는 죽음과의 준비되지 징별, 않았어. 그로 인해 갖게 된 불안정한 삶을 통해 부조리 3부작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겪은 제2차 세계대전, 강에서의 제명, 결혼과 이혼이라는 다양한 경험들이 그의 부조리의 감정에 깊이를 더해주었죠. 이제 시지프 신화 책 속의 이야기를 만나봐야 할 텐데요. 그가 모티브를 얻은 시지프 신화는 코란토스의 왕이자 인간 중에 가장 교활하고 못된 지혜를 많이 가진 시지프가 제우스의 분노를 사서 형벌로 평생 무거운 바위를 산 위로 밀어올리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과연 그가 이 신화에서 얻은 부조리란 무엇일까요? 그럼 까뮈의 부조리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아직 안 되겠군. 부조리와 자살.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살은 그저 사회적 현상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조금 더 그와는 달리 여기서는 우선 개인의 생각과 자살의 관계가 문제다.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정신적 침식으로 골병을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시작 단계에 있어 사회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자살은 어떤 의미에서 멜로드라마에서처럼 하나의 도구이다. 그것은 삶을 감당할 길이 없음을 혹은 삶을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장마저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측량할 길이 없는 감정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낯익은 세계다. 그러나 반대로 환상과 빛을 박탈당한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을 이방인으로 느낀다. 더는 못 되겠군. 돌아가야 돼. 이 낯선 세계로의 유배에는 구원이 없다. 인간과 그의 삶, 배우와 무대장치의 절연. 이것이 다름 아닌 부조리의 감정이다. 이 실론의 주제는 바로 이러한 부조리와 자살의 관계를 밝히고 자살이 어느 정도로 부조리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데 있다. 부조리의 벽. 조금 더 기다리자. 무대장치가 문득 붕괴되는 일이 있다. 아침의 기상, 전차로 출근,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 식사, 전차. 4시간의 노동, 식사, 수면, 그리고 똑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월화수목금토. 이 행렬은 대개의 경우 어렵지 않게 이어진다. 다만 어느 날 문득 왜? 라는 의문이 솟아오르고 놀라움이 동반된 권태의 느낌 속에서 모든 일이 시작된다. 아직 안 되겠군. 하루하루 이어지는 광채 없는 삶에서는 시간이 우리를 떠내고 간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이 시간을 떠내고 가야 할 때가 오게 마련이다. 어느 날 문득 내가 30살이구나 하고 인정하거나 준비되지 그렇게 말하는 때가 온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젊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시간과 관련해서 자신을 자리매김 한다. 시간 속에 자신의 위치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시간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사로잡는 공포로 미루어 보아 거기에 최악의 적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아직 안 되겠군. 내일. 그는 내일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전 존재를 다하여 거부했어야 마땅할 내일을. 이 육체의 반항이 바로 부조리다. 그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가면 나타나는 것이 낯섦이다. 세계의 두꺼움과 낯섦. 이것이 바로 부조리다. 인간 자신의 비인간성 앞에서 느끼는 이 불안. 우리의 됨됨이가 보여주는 이미지 앞에서 경험하는 측량할 길 없는 이 추락. 어떤 순간 거울 속에서 우리와 마주치는 그 이방인. 우리 자신의 사진들 속에서 다시 만나는 친근하면서도 음산한 형제.
이것 또한 부조리다. 거듭 말하거니와 나의 관심은 부조리의 발견이 아니라 거기서 이끌어낼 귀결 쪽에 있다. 그 어떤 것도 회피하지 않으려면 어디까지 밀고 나가야만 하는 것일까? 의도적으로 목숨을 끊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인가? 부조리의 자유. 부조리는 대립에 의해 존재하는데 그 대립의 항목들 중 어느 하나를 부정하는 것은 부조리를 기피하는 것이 된다. 의식적인 반항을 폐기하는 것은 곧 문제 자체를 폐기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항구적인 혁명이라는 주제는 개인적 경험 속에서 옮겨진다. 산다는 것은 곧 부조리를 살려놓는 것이다. 부조리를 살린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부조리를 주시하는 것이다.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유일하게 일관성 있는 철학적 태도는 곧 반항이다. 반항은 인간과 그 자신의 어둠의 끊임없는 대면이다. 반항은 인간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현존함을 뜻한다. 그 반항은 깔아뭉개려드는 운명에 대한 확인, 그러나 그에 따르기 마련인 체념을 거부하는 확인이 된다. 기다리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부조리의 경험이 자살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알 수 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아. 자살은 부조리를 바로 죽음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부조리가 지탱되려면 부조리 자체가 해소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부조리는 죽음에 대한 의식인 동시에 죽음의 거부라는 점에서 자살에서 벗어난다. 반항은 삶의 가치를 부여한다. 한 생애의 전체에 걸쳐 펼쳐져 있는 반항은 그 삶의 위대함을 회복시킨다. 의식과 반항, 이 거부 행위는 포기와 정반대다. 인간 가슴 속에 깃든 환원될 수 없고 정열에 찬 모든 것이 함께 그의 삶에 맞서 거부를 고무한다. 기다리자. 중요한 것은 죽더라도 화해하지 않고 죽는 것이지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자살은 삶의 진가를 몰라서 저지르는 행위다. 부조리의 인간은 오직 남김없이 소진하고 자기 자신의 전부를 마지막까지 소진할 뿐이다. 부조리는 인간의 극단적인 긴장, 고독한 노력으로서 끊임없이 지탱하는 긴장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매일의 의식과 반항을 통해 운명에 대한 도전이라는 그의 유일한 진실을 증언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전달에는 어땠어? 기사단원이었는데 당신 시지프 신화. 덕분은 별수 시지프가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저 꼭대기에서 되돌아 내려올 때 그 잠시의 휴지의 순간이다. 아무리 해도 끝장을 볼 수 없을 그녀를 향해 다시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본다. 마치 호흡과도 같은 이 시간. 또한 불행처럼 어김없이 되찾아오는 이 시간은 바로 의식의 시간이다. 그 순간순간 시지프는 자신의 운명보다 우월하다. 이 신화가 비극적인 것은 주인공의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성공의 희망이 그를 떠받쳐준다면 무엇 때문에 그가 고통스러워 하겠는가. 오늘날의 노동자는 그 생애의 그날그날을
똑같은 작업을 하며 사는데 그 운명은 시지프에 묻지 않게 부조리하다. 무력하고 반항적인 시지프는 그의 비참한 조건의 넓이를 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조건이다. 아마도 그에게 고뇌를 안겨주는 통찰이 동시에 그의 승리를 완성시킬 것이다. 멸시로 응수하여 극복되지 않는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시지프를 산 아래에 남겨둔다. 우리는 항상 그의 짐의 무게를 다시 발견한다. 그러나 시지프는 신들을 부정하며 바위를 들어올리는 고귀한 성실성을 가르친다. 그 역시 모든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 이제부터는 주인이 따로 없는 이 우주가 그에게는 불모의 것으로도 하찮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 돌의 입자 하나하나가 아직 안 되겠군. 어둠 가득한 이 산의 광물적 광채 하나하나가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산정을 향한 투쟁, 그 자체가 한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행복한 시지프를 마음에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된다.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 신화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작가님들이 정말 잘 요약해 주셨네요. 지옥을 얘기할 때 심심찮게 등장하는 시지프 신화로부터, 즉 인간 삶의 가장 구렁으로부터 놀랍게도 희망을 이끌어내는 에세이입니다. 까뮈는 습관, 관성으로 굴러가는 시간의 무서움을 경고하며,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삶이며 우리는 그것에 반항하기 위해 죽음으로 이어지기 전에 의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과거를 버리고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를, 시간을 직시하며 나의 삶을 사는 것. 그곳에 바위가 아닌 시지프, 나의 승리가 있다고요. 제가 잘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광고 문구처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같은 느낌인데, 말들이 듣기에는 예뻐 보이는데 이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살짝 이렇게 느끼는 건 예전 리커버리북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던 경험인데, 여러분들 역시 혹시 이런 느낌에 빠져보신 적이 없을까요? 제가 언젠가 어떤 괴로운 고민에 빠져서 과거의 나에게서 해답을 얻고자 제 일기장을 봤을 때 1년, 2년 전에 내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고민으로 똑같이 힘들어했음을 마주했을 때 상당한 우울감을 느꼈었어요. 이 고통과 해소가 내가 죽어 없어질 그날까지 같은 강도로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란 확신에 대한 우울이요. 그것은 일반적인 우울과는 조금 달랐는데, 왜냐하면 나아질 건 역시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늘 똑같은 고통과 마주칠 것이고 늘 그곳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걸 긍정적으로 풀어보자면 시간이 해결해준다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우울을 느낀 부분은 이 순환, 반복이었어요. 나는 나아질 것이지만 똑같은 고통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내가 죽기 전까지. 이건 역시 부조리인가 봐요.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끝도 없어서 보통 저는 중간에서 생각을 끊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까미는 의식하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도 오늘 읽어드린 부분에서 가슴이 찌릿한 한 구절이 있었어요. 멸시로 응수하여 극복되지 않는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AI다 보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접근들이 화제가 된 지 오래됐죠.
문학은 정말이지 그 어떤 예술보다 인간의 편에 서 있음을, 또 인간적임을 한번 또 느꼈어요. 우리 어디 한번 까미의 조언대로 월화수목금토 반복되는 습관들을 직시하고 또 열렬히 투쟁해 봅시다. 시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운명을 운명으로 두지 않기 위해.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미 잠드셨길 바라요. 노어랜드 대저택에서 여자들의 흐느낌이 들려옵니다. 얕고 힘없이 끊어지는 남자의 숨소리도 들리네요. 그때 존 대시우드가 들어와 아버지 헨리 대시우드 침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존을 바라보는 대시우드 부인과 세 딸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존은 헨리를 이어 노어랜드 영지를 물려받을 상속자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헨리와 첫 번째 부인 사이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헨리 대시우드가 결국 숨을 거두었네요. 망연자실한 어머니의 어깨를 차분하게 끌어안는 이성적인 큰딸 엘리너. 슬픔을 주체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는 감성적인 둘째 메리앤. 두 언니를 보며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아직 어린 마거릿. 앞으로 이 가족에게는 어떤 나날들이 펼쳐질까요? 영국이 자랑스러워하는 소설가면서 세계적인 고전 작가 중 한 명인 제인 오스틴의 이성과 감성은 그녀가 19살 때 써뒀던 엘리너와 메리앤을 개작한 작품입니다. 작가가 실제 결혼으로 이어질 뻔했던 두 번의 연애 사건을 겪으면서 연애와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연애 감정뿐만 아니라 고마워요. 경제적 요인과 풍습의 힘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요. 이 작품에는 그런 그녀의 경험이 예리하고도 섬세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1817년 42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기 직전까지 모두 8권의 소설을 출판 혹은 완성했습니다. 멋져요. 특히 이성과 감성은 주인공인 엘리너와 메리앤의 연애와 결혼을 통해 인간 삶의 도덕적 의미를 깊게 고찰해냄으로써 낭만적인 멜로드라마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그로써 그녀 또한 단순히 연애 소설 작가가 아니라 세계적 문호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노어랜드 대저택으로 떠나보실까요? 그럴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의 잘못은 아니오. 당연히 자신의 잘못입니다. 사단원의 의지는 방패보다 강해야 합니다. 제가 그의 실패를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존 대시우드 씨의 부인은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아들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쳤다. 이제 존 대시우드 부인이 노어랜드의 안주인이 되었고, 한순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식객의 처지로 전락해버린 것이었다. 한편 존 대시우드 부인의 남동생 에드워드 페라스는 신사답고 괜찮은 젊은이로 맏딸인 엘리너와 성격이 비슷해 서로 애정이 자라고 있었다. 엘리너는 메리앤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부정하진 않겠어. 내가 그 일을 아주 좋게 생각하는 거 말이야. 그 일을 아주 존중하고 또 좋아하고 있어. 존중한다, 좋아한다. 이런 차가운 말로. 차가운 것보다 더 나빠. 두 번 다시 그런 표현을 썼단 봐라. 당장 방을 나가버릴 거야. 술을 챙기세요, 친구야. 에드워드의 누나 존 대시우드 부인에게 이 사실은 매우 심기가 불편한 일이었다. 그녀는 어떤 처녀든 동생을 한번 꼬드겨볼 위험한 생각이나 아예 접어두어야 할 것이라고 너무나 노골적이고도 무례하게 대시우드 부인에게 들이댔다. 며느리의 모멸적인 대우를 참을 수 없었던 대시우드 부인은 먼 친척인 존 미들턴경의 배려로 바텀에 코티지를 빌려 세 딸을 데리고 이사했다. 여기서 코티지는 전통적인 영국의 목가주택으로 화려한 대저택이 아니라 아담한 중저택 정도를 묘사합니다. 이사 후 정찬에 초대받은 대시우드 부인과 딸들은 저택 문 앞에서 존 미들턴경의 영접을 받았는데 그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태도로 바텀 파크에 온 것을 환영하였다. 정찬에 초대된 주인공의 친구인 브랜던 대령은 잘생긴 용모는 아니었지만 지성미가 있었고 말투가 특히 신사다웠다. 저녁에 메리앤이 음악에 재주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메리앤은 노래 신청을 받았다. 다들 그녀의 연주와 노래에 집중하지 않았지만 브랜던 대령만이 일행 가운데 유일하게 괜히 흥분하지 않고 진심 어린 태도로 노래를 들었다. 그런 브랜던을 두고 사람들은 대령이 메리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메리앤은 대령과 자신의 사이를 놀리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다. 브랜던 대령님은 나한테는 아버지 뻘이잖아요. 사랑의 열병을 알아본 적이 있으신지 몰라도 그런 감정 같은 것은 오래전에 사라진 것이 아니겠냐고. 얼마 후 산책을 나갔다가 다리를 다친 메리앤은 윌러비라는 청년의 도움을 받게 됐다. 윌러비는 유능하고 상상력이 빠르고 생기발랄하고 매너가 스스럼없이 다정한 청년이었다. 그는 메리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열성적인 마음까지 타고났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 셋째 마거릿은 둘 사이를 엘리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곧 결혼할 게 확실해. 그분이 작은 언니의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걸 내 눈으로 보았으니까. 그분은 거기에 입을 맞추었고 흰 종이로 써서 포켓볼 안에 집어넣었어. 기다려야 돼. 그렇게 가족 모두와 애정을 쌓아가던 윌러비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는 가족 모두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지금 바로 가야 합니다. 대번셔로 바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맡게 된 일이 워낙 성격상 좀 그래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윌러비는 그런 애매한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다. 메리앤의 눈은 벌겋게 부어있었다. 극도로 치밀한 상태가 대강 내내 지속되었다. 그야말로 무력했다. 윌러비와 관련된 것을 조금이라도 언급하면 즉각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며칠 뒤 코티지로 손님이 찾아왔는데 메리앤은 윌러비인 줄 알고 기뻐하지만 손님은 에드워드 페라스였다. 메리앤은 에드워드한테 런던에서 바로 오는 길이냐고 물었다.
그는 좀 괴로운 표정으로 플리머스 근처에서 친구 몇몇과 같이 머물렀다고 대답했다. 그는 집을 칭찬하고 전망을 찬양하고 마음을 쓰고 친절했다. 돌아가요. 그러나 여전히 활기차지는 않았다. 그가 불행하다는 것은 분명했다. 엘리너는 아직이야. 그의 호감이 지속되고 있는지도 불확실한 듯했다. 속마음이 무엇인지 도무지 헷갈렸다. 그렇게 엘리너에게 아무런 확신을 주지 않은 채 에드워드는 떠났고, 며칠 뒤 엘리너는 존 미들턴 경의 소개로 작은 친분을 쌓았던 루시 스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만다. 약혼한 지 4년이 되었어요. 존 데시우드 부인의 동생인 에드워드 페라스 씨 말입니다. 그인 우리하고 보름을 머물렀어요. 그이가 롱스테이플에 있을 때 제 머리카락을 끼운 반지를 주었지요. 아직은 저희 언니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 비밀을 지켜주세요. 엘리너는 알겠다고 말했다. 침착한 목소리였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가 이전에 느꼈던 어떤 것보다도 더한 격한 고통이 감추어져 있었다. 이후 런던으로 떠나게 된 엘리너와 메리앤은 도착하자마자 윌러비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쓰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고, 그러다 파티에서 우연히 마주친다. 세상에, 윌러비, 내 편지 못 받았어요? 나하고 악수도 안 할 거예요? 그쯤 되니 그도 악수를 피할 수 없었으나 그녀의 손을 잡는 것이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듯했고 잠시만 잡고 말았다. 메리앤은 이제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지고 서 있을 힘이 없어서 의자에 푹 파묻혀버렸다. 그날 밤 윌러비와의 관계를 추궁하는 엘리너에게 메리앤은 이렇게 말했다. 약혼 같은 건 없었어. 약혼이 없었다고? 널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매일같이 암시는 있었지만 명백하게 말로 한 적은 없어. 다음 날 윌러비가 5만 파운드를 가진 그레이 양과 결혼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엘리너를 방문한 브랜던 대령은 윌러비와의 악연을 조심스레 꺼내며 그가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얘기했다. 그 사람은 어리고 순결한 한 소녀를 농락하고는 극도로 비참한 상태로 그대로 버렸습니다. 돌아온다는 약속을 남기긴 했다더군요. 그렇지만 돌아오지도 않았고 편지도 주지 않았고 구해주지도 않았어요. 돌아가야 돼. 엘리너는 이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동생에게 그대로 전해주었는데 그녀에게는 윌러비의 사랑을 상실해버린 것보다도 아직 안 그의 되겠군. 인격을 상실해버린 것이 더 애통한 일로 느껴졌다. 한편 엘리너는 루시와 에드워드가 약혼했다는 사실이 그의 가족에게 밝혀져 한바탕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루시 스틸의 언니는 그 난리 속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굳건한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그 사람이 자기는 루시밖에 사랑하지 않고 루시밖에 원하지 않는다고 공표를 했다더군요. 루시 또한 바로 말했죠. 세상 없어도 헤어질 생각은 조금도 없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자기는 그걸로 만족하겠다고요. 엘리너는 무일푼으로 쫓겨난 에드워드를 걱정해 그에게 브랜던 대령이 소개한 목사직 얘기를 편지로 전했다. 당신이 성직을 얻으려 한다는 걸 아시고 벨라퍼드의 목사 자리를 기꺼이 제공하시겠답니다. 당신이 꿈꾸는 모든 행복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별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메리앤은
젖은 숲을 속을 산책하다 급성 감기에 걸려 상태가 심각해졌고 윌러비는 메리앤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가 걱정되어 달려와 엘리너와 대화한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동생분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메리앤을 사랑하고 있고 메리앤도 나를 사랑한다는 철석 같은 믿음. 이것만으로는 가난의 두려움을 넘어서기에는, 아니, 부가 꼭 필요하다는 저 그릇된 생각들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엘리너는 윌러비가 내세운 자기 변호의 요점을 간단하고 솔직하게 동생에게 전해주었다. 메리앤은 몸을 떨었고 눈물이 두 뺨을 적셨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하지. 근데 왜 후회할까? 그렇게 해서도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지. 행복해지지가 않았던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하고 결혼했더라면 행복해졌을 거란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10중 8구 곧 알게 되었겠지. 온전한 부동산과 상당한 수입에서 얻을 수 있는 우수한 안락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야. 한편 결혼해서 델라퍼드로 떠난 줄로만 알았던 에드워드가 갑자기 코티지를 방문했다. 가족들은 모두 놀랐지만 에드워드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최근에 제 동생이 결혼했다는 것을 모르시는군요. 동생 쪽인 스틸리언인데, 루시 스틸리언입니다. 에드워드의 약혼녀 루시가 그의 동생과 결혼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형언할 수 없는 경악을 느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바쳐내온 목적은 엘리너에게 자기와 결혼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엘리너는 기쁨의 눈물을 터뜨린다. 메리앤 또한 자신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준 브랜던 대령의 진심을 느끼게 됐다. 메리앤은 사랑을 반쪽만 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었다. 때가 되자 그녀는 한때 윌러비에게 그랬던 것 같이 남편이 된 브랜던 대령에게 온 마음을 바쳤다. 더 소지할 수 없어. 네, 엘리너와 메리앤의 사랑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번 줄거리에는 대사가 많아서 뭔가 너무 감정을 섞어서 낭독을 한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네요. 네이버 낭독을 하면서 진짜 종종 줄거리를 요약하는 작가님들께 놀라곤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걸 이렇게 줄이셨다고? 늘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줄거리화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감성은 소설의 원 제목처럼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성을 대표하는 엘리너와 감성을 대표하는 메리앤. 성격이 너무나 다른 두 자매가 각자의 사랑을 쟁취하게 되는 과정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제인 오스틴의 다른 어떤 책보다 더 노골적인 비꼼 이런 걸 느꼈어요. 정도를 지나치는 무지와 이기심에서 오는 악행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물들이 모두 본인이 가진 성격 그대로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행동하고 말을 해요. 오로지 분별 있는 이들만이 상처받고 기분이 상하고 거기엔 독자도 있죠. 언제쯤 주인공들이 보상받을까 기대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힘이 있는 소설이에요. 독자와 주인공들만 알고 있는 비밀들,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생기는 분열들이 답답할 만도 한데
워낙 센 캐릭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여 주시니까 아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하루의 마무리로 어떻게 즐거운 얘기였을까요? 그럼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미 잠드셨길 바라요. 안녕. 아직 안 되겠군. 놈들의 시체가 영원히 여기서 아직 이곳은 모스크바현 지방법원 형사부 법정관입니다. 한 창녀가 상인의 돈을 노리고 독살한 사건의 재판이 막 개정될 예정인데요. 화려한 복장에 네흘루도프 공작이 배심원석에 심드렁한 얼굴로 앉아있네요. 벌금이 내기 싫어 억지로 출석한 것이 표정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본 사건의 피고 카츄샤가 법정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을 보던 공작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네요. 코안경을 올려 쓰고 몸을 앞으로 숙여 그녀를 후려지게 쳐다봅니다. 곧 공작의 어깨가 힘없이 떨어지고 얼굴은 묘하게 일그러집니다. 분명 아는 사람을 본 표정인데요.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은 두 사람 사이에 기다려야 돼.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인 동시에 사상가였던 레프 톨스토이. 그의 대표작 부활은 그가 남긴 3편의 장편 소설 중 마지막 작품으로 1889년에 집필을 시작해 10년이 지나 1899년이 되어서야 출간된 그야말로 그의 60대를 꼬박 바친 만년의 역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로 대문호 반열에 오른 그는 돌연 소설 집필을 중단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거나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예술의 이상을 탐구하는 에세이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런 행보는 톨스토이주의라는 이름의 사상 체계로까지 구축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문학적 재능을 안타까워했죠. 대표적으로 톨스토이의 친구이자 작가인 투르게네프는 죽음을 앞두고 그에게 다시 소설가로 돌아와 달라고 편지로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간곡한 부탁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집필을 시작한 톨스토이는 5년의 절필 기간이 무색할 만큼 많은 문학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은 19세기 러시아의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종교적 모순을 드러낸 문제작이자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약한 인간을 조명하며 인간다움과 인간 가치 부활의 가능성을 모색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19세기 러시아로 떠나볼까요? 아직 안 되겠군. 네흘루도프가 카츄샤를 처음 본 것은 대학교 3학년 재학 중 고모들 집에서 여름을 보낼 때입니다. 그는 순수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의 육체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녀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두려움을 느꼈다. 그 후 3년 동안 그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 다시 그녀를 만난 것은
장교로 임관한 직후 아직 안 되겠다. 고모들 집에 들렀을 때 그 무렵 그는 쾌락만을 소중히 하는 방탕하고 세련된 에고이스트였다. 이 무시무시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것은 단지 그가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고 타인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을 믿으면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타인을 믿으면 주위의 칭찬을 들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조그만 영지를 농민들에게 넘긴 일은 모든 친족들의 끊임없는 질책과 냉소의 빌미가 되었지만 근위대에 들어간 그가 어머니 자산을 헐어 돈을 마련해야 할 만큼 노름에서 많은 돈을 잃었을 때 그녀는 그다지 슬퍼하지 않았다. 성장은 계속된다. 이렇게 그가 스스로를 믿으며 좋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것으로 느껴졌다. 군대에 들어가 동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는 광적인 에고이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는 전쟁에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 아직은 그러니 이런 즐거운 생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3년 만에 고모들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는 이런 상태였다. 카츄샤는 예전 그대로였다. 아니, 전보다 더 사랑스러워졌다. 그는 자신이 사랑에 빠진 것을 느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시절하고는 달랐다. 그는 부활절의 늦은 밤 교회에서 돌아온 그녀를 찾아가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었다. 그 입맞춤은 3년 전 라일락 딸기나무 뒤에서 무심결에 한 입맞춤과는 전혀 달랐다. 무서운 입맞춤이었고 그녀를 그러지 못했다. 그녀를 향한 동물적 감정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잠옷 차림인 그녀를 번쩍 안고 나와 자기 방으로 데려갔다. 고모들 집에서 보낸 그 마지막 날, 그는 오로지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돈을 주어야 한다고.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녀를 이용하고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명예롭지 못한 남자로 취급받을 테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쩌겠어. 다들 그런 식으로 하잖아. 다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그래야 하는 거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도무지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자기 행동이 너무나 추잡하고 비열하고 잔혹해서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가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었다. 오래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덜 생각했고 결국에는 정말로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렇게 10년이 지나 하필이면 그의 배심원 순번에서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이다. 네흘류도프를 비롯한 배심원들은 너무 지친 데다 논쟁의 갈피를 잃고 헤매는 바람에 아무도 답변에 유죄이나 생명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음이라는 문구를 덧붙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도 너무 흥분해서 누락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답변서는 그러한 형태로 작성해 법정에 전해졌다. 가추샤에게 징역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려졌다. 판결을 들은 그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저는 무죄라고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하려고 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정말이라고 기다려.
그러더니 긴 의자에 펄썩 주저앉아 큰 소리로 흐느꼈다. 그녀가 무죄임을 누구보다 확신한 네훌류도프는 그 순간 그녀를 저대로 둘 수 없다는 결심을 했다. 물속에서도 마른 상태로 사람을 끄집어낸다는 실력 좋은 변호사를 찾아가 그녀의 항소를 부탁했다. 유일하게 진실하고 유일하게 강력하고 유일하게 자유로운 정신적 존재가 그 안에서 눈을 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진실을 행할 거야. 카투샤에게 말해야지. 난 무례한이고 그녀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그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이야. 그래, 만약 필요하다면 그녀와 결혼하자. 네훌류도프가 그녀를 면회하고 돌아간 날 밤, 카투샤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그녀는 많은 사람을 떠올렸지만 그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 떠올리지 않았다. 돌아가야 돼. 너무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짐이 그녀는 너무 가볍게 몸서리를 쳤다. 불현듯 10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날 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날 밤 카투샤는 그를 만나기 위해 기차역에 가기로 결심했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어두운 가을밤이었다. 그녀는 1등석 객차의 창문을 통해 그를 보았다. 그는 좌석 팔걸이에 앉아 등받이에 팔꿈치를 괸 채 무엇 때문인지 웃고 있었다. 아직 안 되겠군. 그녀는 꽁꽁 언 손으로 창문을 두들겼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기차가 서서히 움직였다. 아직이야. 그녀는 한 번 더 두들기고 얼굴을 유리창에 바짝 댔다. 기차의 속도가 빨라졌다. 안 되겠군. 그녀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하지만 기차는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사장이 그녀를 밀치며 객차를 뛰어올랐다. 그녀는 계속 불렀다. 마지막 객차가 지나갔을 때 그녀는 급수탑을 지나 울타리 밖에 있었다. 바람이 그녀를 덮쳐 머리에서 숄이 벗겨지고 두 다리가 치맛자락에 휘감겼다. 그녀는 멈춰서서 두 손을 모아쥐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객차 안에서 농담을 하고 술을 마시는데 나는 여기 진흙탕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울고 있구나. 그래. 기차가 지나갈 때 객차 밑으로 몸을 던지자. 그럼 모든 게 끝나겠지.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기지개를 켜더니 부드럽고 뾰족한 무언가로 밀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를 괴롭히던 모든 것이, 그를 향한 모든 분노와 복수하고팠던 열망이,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멀리 사라졌다. 그 끔찍한 밤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선을 믿지 않게 됐다. 하느님이며 선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 모두 그저 남을 속이기 위해 그럴 뿐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그는 그녀를 희롱하고 그 감정을 모욕하고는 그녀를 버렸다. 그는 그녀가 아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람이었다.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훨씬 더 나빴다. 카투샤는 겨우 아이를 낳았지만 태어나면서 열병에 옮은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자 창녀가 되었다. 그녀는 쾌락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울적해지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되고